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통규입니다. 네. 인제에 왔습니다. 소나타 N9 네. 제일 빨리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인제에 와서 서킷 돌아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자유롭게 서킷을 도는 행사가 아니라 엄마 오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네. 네네. 코로나 그것 때문에 한 명밖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식 드라이버인 김드라께서 타시고 타는 느낌을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인스트럭터를 앞질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가셔야 되니까 네, 네. 움찔움찔 하시더라도 잘 따라가시고 네. 더군다나 여기 사고 나면은 개인이 물어내셔야 돼요. 저 집에 갈래요, 그냥. 네, 소나타 N9이 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김드라께서 세심하게 네. 순간순간 이렇게 좀 행지도 좀 느껴보시고 네. 언더스티어가 얼마나 더 빠졌는지 N9의 290마력을 잘 버텨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임무를 가지고 가서 알아내 오십시오. 근데 아마 네. 페이스카가 선두를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와인딩 할 때처럼 세밀하게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나타 N9 서킷 시승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 차량은 소나타 N9입니다. 가 아니고요.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서킷 시승 행사에 왔습니다. 메이커의 서킷 시승 행사에 참여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자유롭게 시승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따라가는 자동차 메이커의 통상적인 시승 방식입니다. 시승 스케줄을 따라가면서 느꼈던 소나타 N9의 특징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거리에 대한 감을 제일 먼저 익히게 하네요. 차에 얼른 익숙해지게 해서 반나절의 시승 행사에서 차도 더 잘 느끼게 하고 행사도 안전하게 진행하려는 보관인 거죠. 소나타 N9의 브레이크는 사계절 타이어에서는 아주 여유 있는 구성이네요.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않아도 ABS가 작동됩니다. 반복되는 제동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네요. 한번 감을 익히면 차를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시속 50 내지 60 정도의 낮은 속도에서의 제동이라 중고속에서의 브레이크 신뢰성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 현대차들이 초기 제동력이 민감했던 적이 있죠. 다른 메이커의 차를 몰다가 현대차를 운전하면 첫 증상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앞으로 고개를 한번 숙여서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러다 적응하면 발끝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브레이크를 쓰게 되고요. 소나타 N9의 브레이크는 예전에 민감한 초기 제동력을 많이 늘어낸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꽤 예민하게 제동력이 들어오는 느낌이네요. 유압 제동력도 상당히 센 편이라 ABS가 들어올 듯 말 듯한 한계 제동을 자유롭게 구사하려면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점은 고성능 타이어를 사용하면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타이어 접지력이 한 등급 올라가면 소나타 N9의 브레이크 시스템과 매칭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죠. 타이어 튠까지 고려한 건가요? 승용으로 타는 사람은 편하게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고성능 타이어로 가열차게 운전하는 사람은 한계 주행을 느끼기 좋도록, 물론 실제로 고성능 타이어로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지금으로선 짐작일 뿐입니다. 급제동을 할 때 자세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는 건 분명한 장점이네요. 웜업에서의 핸들링은 시속 50km 정도에서 몇 개의 콘을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소나타 N9의 몸놀림이 어떤지 맛만 보는 거죠. 소나타 DN8을 시승하면서 예전의 소나타에 비해서 훨씬 단단해졌다, 이 정도면 더 높은 출력을 얹어도 어울릴 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90마력 엔진을 얹고 나온 소나타 N9으로 콘 사이를 통과하면서 서스펜션이 단단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적당히 롤도 생기는 게 딱 적당한 느낌입니다. 웜업 진행 중의 인스트럭터는 소나타 N9은 스티어링 기어를 R타입을 사용하고 일반 소나타에 비해 부싱이 강화됐기 때문에 스티어링 반응이 뛰어날 거라는 점을 강조하네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스티어링을 돌릴 때 차체가 한 템포 늦게 따라온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스티어링을 돌린 딱 그대로 바로바로 머리를 돌리지는 않네요. 스티어링을 돌릴 때 차체가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는 건 인스트럭터의 말처럼 스티어링 기어의 반응이 뛰어나다는 거고요. 부싱을 적당히 지어놨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차체가 실제로 머리를 돌려 따라오는데 미세한 시간이 걸리는 건 서스펜션이 반응하면서 롤이 생기는 동안 미세한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이건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만들면 바로 해결되는 현상입니다. 단단한 정도와 차체가 머리를 바로 돌려주는 정도, 둘 사이의 타협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가 메이커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서킷에 적당하도록 세팅하면 일반 도로에서는 돌덩이처럼 느껴지니까 일반 도로에서 적당히 단단하려면 서킷이나 짐칸에서는 말랑하게 느껴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서스펜션의 말랑함에 비하면 차체가 재빠르게 말을 듣는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스펜션이 진짜로 말랑하다는 건 아니에요. 말랑한 정도에 비하면 말을 잘 듣는 거라는 거죠. 승용차로서는 단단한 편에 들어갑니다. 국도에 나가봐야 알겠지만 소나타 N9은 서킷보다는 국도에서 과하게 단단하지 않으면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세팅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제로백 가속 테스트는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리고 런치 모드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테스트했습니다. 노멀 모드에서 풀악셀로 출발하면 출발 순간에는 살짝 지긋한 느낌인데 아마 변속 제어를 하기 때문이겠죠. 차가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290마력의 힘이 이거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인스트럭터가 코너를 세우던 딱 그 지점에서 시속 100km가 나오네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풀악셀하면 힘이 더 센 것이 느껴집니다. 타이어 소음도 살짝 생기는 듯 마는 듯 하면서 구동력 제어 경고등도 살짝 들어오네요. 구동력 제어가 성급하게 들어온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구동력이 제어될 때 인위적인 느낌도 거의 들지 않았고요. 그런데 분명히 힘이 더 세진 것 같은데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위치가 노멀 모드와 크게 차이 나지 않네요. 이유는 초반에 구동력 제어가 되면서 잠시 힘을 뺐던 탓인 거죠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면 구동력 제어가 오프되네요. 출발에서부터 가열차게 타이어 소리가 납니다. 순식간에 일단 오버 RPM이 되면서 2단으로 바뀌고 2단에서도 타이어 소리를 계속 내면서 끌고 갑니다. 출발에서 토크 스티어 따위는 이제 옛말이죠. 소나타 N9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토크 스티어를 보이는 차가 있다면 기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구동력 제어가 꺼진 상태에서 290마력으로 풀악셀하면 앞바퀴가 스핀만 하고 차가 거의 가속을 못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휠 스핀 중에도 가속을 꽤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스포츠 플러스의 구동력 해제 제어는 제어를 100% 완전히 풀어버리지는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계절 타이어라 스핀 접지력이 완전히 나쁘지 않은 탓도 한몫했겠죠. 런치 컨트롤 모드에서는 스포츠 플러스에서의 과한 타이어 소음이 억제되고 정말 듣기 좋은 정도의 소음이 들립니다. 출력 제어가 열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콘이 놓여진 곳을 통과할 때의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주차장에서의 웜업을 마치고 16km 정도 실제 국도 주행을 왕복했습니다. 메이커에서 진행하는 행선이 당연히 무리한 과속은 허용되지 않았고요. 마을길과 짧은 산길 하나를 오가는 정도였습니다. 소나타 N9의 실제 주행 느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죠. 속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코너링 특성을 제대로 느꼈다 할 수는 없겠네요. 다만 스티어링 조작에 꽤 빠르게 반응하는 건 분명합니다. 살짝 흔들어 보면 차체가 몸동작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롤이 생기면서 차체가 머리를 돌려 들어오기까지의 미세한 딜레이, 이건 이 속도의 국도에서는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한계 속도에 못 미친 국도 주행에서는 스티어링 조작에 바로 반응을 해주는 것만 같아요. 국도 주행에서 가장 크게 캐치해낼 수 있었던 건 노면 소음 정도와 서스펜션 완성도였습니다. 사실 인스트럭터가 우리 그룹을 이끌면서 계속 주문한 게 노면 소음 들어보세요, 창문 열고 한번 닫아보시고요, 과속 방지턱을 지나면서는 서스펜션 느껴보세요, 뭐 이런 거였거든요.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경험 포인트로 내세우는 거죠. 줄지어 따라가는 체험자들은 자연스럽게 세뇌되기도 하고요. 세뇌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느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포장된 지 얼마 안 된 도로, 그리고 오래돼서 거친 노면, 이것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두 노면에서의 소음 차이가 극명하지 않네요. 거친 노면을 꽤 잘 걸러준다는 이야기죠. 잘 달리게 하려면 보통 서스펜션을 일단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 좀 편한 느낌을 주기 위해 부싱이나 마운트를 말랑하게 해두면 노면 충격을 받을 때 휠 타이어가 살짝 덜렁대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리고 큰 충격이 오면 단단한 스프링의 반발을 숨길 수 없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스프링에 비해 쇼크 업서버를 살짝 약하게 세팅해두면 살짝 위아래로 덩실대면서 편안한 느낌은 주는데 큰 진동이 올 때는 덩실대는 게 불쾌하거나 어지럽기도 하죠. 소나타 N9은 그런 장난질을 한 서스펜션이라기보다는 서스펜션의 기본 강성을 과하지 않게 만들고 거기에 딱 어울리게 쇼크 업서버와 부싱을 세팅한 느낌입니다. 꽤 큰 노면 단차나 움푹 꺼진 노면을 지날 때 스프링이 과하게 단단하진 않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휠 타이어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도 들지 않았고요. 거기에 앞이나 뒤의 덩실거림도 없었어요. 단단한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미화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대비를 하자면 코나의 멀티링크와 비슷하거나 더 부드러운 정도로 할까요? 일본 승용차보다 단단한 건 당연한데 BMW M 서스나 아우디 S라인보다 부드럽네요.
속에 단단함을 숨긴 게 없이 스프링, 촉업소버, 푸싱 마운트 사이에 장난스러운 기교를 걷어내고 이것들을 교과서적으로 매칭해둔 느낌입니다. 이게 N9의 전략인 건가요? 아반떼 N9에서도 승용 감각을 버리지 않았는데 소나타 N9에서도 마찬가지네요. 객관적인 단단함은 아반떼 N9보다는 살짝 더 단단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출력 생각하면 비슷한 색깔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속 방지턱도 속도가 걱정되지 않는 산뜻한 주파가 가능했는데요. 시승 코스에서는 플라스틱 재질의 못생긴 과속 방지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만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느끼려고 한다지만 지정된 코스를 선행차를 따라 달리면서 받는 느낌은 다분히 의도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소나타 N9의 주행 감각은 오토기어 주행 시승에서 더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들어! 멋있어 오빠. 짐카나는 차의 거동을 알 수 있는 미니 시험장이죠. 스포츠 모드로 최대한 제어가 들어오지 않게 운전을 해보았습니다. 수동 변속도 좋지만 그냥 D 모드로 주행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변속하나 확인도 가능하고요. 가감속이나 콘 사이를 오가는 슬라롬에서의 느낌은 웜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조금 높아졌을 뿐이죠. 스포츠 모드 직진 가속에서는 1단에서 구동력 제어가 들어오기도 하고 브레이킹은 억지로 세게 밟지 않아도 ABS가 작동하고요. 핸들링에 민감하게 반응은 하는데 좌우로 방향 바꿀 때 롤이 생기면서 미세한 딜레이는 있는 점. 290마력 후륜구동이라면 미리 악셀을 밟아 앞뒤 소리를 고르게 내기 쉽지만 전륜구동이라서 항상 앞에서만 소리를 낸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짐카나는 시속 70 내지 80 이하의 중저속 상태로 계속 코너링을 해야 해서 전륜구동에게는 신나게 힘쓸 구간이 많지 않아요. 특히나 휠 베이스가 긴 중형 승용차는 언더스티어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깔끔한 주행이 힘들게 되죠. 이걸 감안하면 어느 전륜구동차가 그러하듯이 소나타 N9은 짐카나에서 언더스티어 경향으로 돌기는 합니다. 하지만 악셀 페달과 밀당을 잘하면 다루기 힘든 차라는 느낌은 아니었네요. 차체 길이를 생각하면 원선에서도 꽤 잘 돌아주는 편에 들어갑니다. 현대가 만든 전륜구동차로서는 수준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벨로스터 N은 제외하고요. 선행차를 따라 달리는 서킷 주행에서는 사실 빠르게 주행하기는 힘들죠. 허용된 한계에서라도 잘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코너별로 느낌을 설명드리는 게 좋겠네요. 1번 코너, 특히 그 앞의 브레이킹은 초심자에게는 간담이 서늘한 곳이죠. 노면이 꺾여 내려가기 전에 브레이킹 포인트를 잡아놨는데 훨씬 뒤에 브레이킹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네요. 제동에서 여유가 생기면 드라이브는 마음이 편해지죠. 베스트랩을 위해서는 1, 2, 3번 코너를 하나의 라인으로 주행하게 되는데 이때 속도를 시속 110 정도까지 내도 아직 한계가 저 멀리 있는 느낌이라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이 속도에서는 타이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원메이크 레이스에서도 GPS 속도를 120 정도면 준수한 편이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는 속도계의 뻥이 심한 건 아니겠죠. 4번 코너는 선수들도 진입해서 어떻게든 차를 잘 돌리려고 애쓰는 것이죠. 코너 반경이 작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긴 전륜구동은 언더스티어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욕심의 악셀을 조금 밟으면 구동력 제어가 들어옵니다. 이때의 구동력 제어는 토크 변동이 살짝 느껴지네요. 엔진 힘을 확 풀어버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눈여겨보고 있으면 겨우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5, 6번 코너는 시속 100 정도로 한 라인으로 주파할 수 있는데 여기는 소나타 N9이 경쾌해지는 곳이네요. 6번 코너 끝에는 노면 각도차가 있어서 후륜구동은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거동 불안도 전륜구동 소나타 N9에는 없죠. 11번 코너는 중저속에서의 스티어링 특성을 볼 수 있고 12번, 13번 코너로 이어지면서 방향 전환을 볼 수 있는데요. 역시 11번 타이트한 코너에서는 약한 언더스티어 경향을 보입니다. 탈출 가속을 세게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 다행이죠. 한편 12번, 13번 코너로 이어지는 몸놀림은 꽤 날렵합니다. 꾸준히 가속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더스티어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스티어링 반응이 무디지 않네요. 소나타 N9이 제일 경쾌했던 곳이 14번 코너인데요. 브레이크를 밟고 스티어링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중이 앞으로 실리면서 뒤가 경쾌하게 돌아가고 15번 코너로 이어지는 넓은 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나타 N9은 시속 100km 남짓의 속도에서 다루기가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힘이 센 전륜 구동이라 반경이 작은 코너, 특히 오르막 탈출을 만나면 난감해질 수밖에 없죠. 소나타 N9에게는 17번 코너가 바로 그런 제일 어려운 구간이죠.
어떻게든 미리 차를 잘 돌려놓고 악셀 조작은 밀당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2시간 정도의 시승 행사를 거치면서 소나타 N9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단단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접어놔도 되겠습니다. 물렁거리지 않지만 결코 딱딱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딱딱하게 해놓고 여기저기 장기술을 부린 서스펜션이 아니고 부품을 조화롭게 버무려 맛을 낸 느낌입니다. 편안함에 비하면 말도 참 잘 듣는 거동입니다. 국도에서는 이 이상 바랄 게 있을까 싶은 정도죠. 힘센 전륜 구동의 특성을 알고 다루면 꽤 괜찮은 손맛을 보입니다. 스팅어 2.5와 비교하면 스티어링 반응이 살짝 무디지만 딱 그만큼 더 편안합니다. 중형 세단에서 예상되는 이상의 정숙성을 가진 점도 매력이네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싶기도 하지만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죠. 적응하면 조작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한 등급 위 타이어를 써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니까요. 오늘 느낌은 메이크가 주도해서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가면서 느낀 거라 아무리 객관적이려 노력했다 해도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동에 관심이 많은 오토기어는 소나타 N9에 관심이 가네요. 추후 정식 시승기에서 멤버들이 함께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